저번 때 소직의 효과까지 일단 쭉 배워왔는데, 그래서 소장을 제출해서 소장 부원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변론이 열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론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심리 원칙으로서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 심리, 그다음에 직접 구술로 심리가 되고 직접 법관에게 구술로 변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쌍방에게 공평한 심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심리 원칙이 일반적으로 교재에 실려 있어요. 물론 그 밖에 심리에 관해서는 적시 제출주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 이런 원리도 있고, 또 한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이런 원리도 계속 작동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심리 원칙에 대해서 지금 변론에서 펼쳐지는 그런 심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는 형사소송법도 포함해서 헌법적 원리죠. 헌법적 원리인데, 오히려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영업비밀, 민감한 어떤 사안 때문에 재판을 받다 보면 그게 공개될 이런 염려 때문에 혹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된 심리, 이게 무조건 좋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의외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헌법적으로 공개 심리 된 이 원리를 제한을 어떤 논거로 할 건가, 비공개를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이런 논의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그게 그다지 자세히 실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책에 보면 연습 문제 같은 게 하나 자세히 실려 있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연습책을 한번 봐보면 돼요. 최근에도 저번 때 말했듯이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 있어서, 특히 미국은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해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사전에 증거를 개시시키는 이런 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 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그 특허라든지 비밀적인 이런 것이 재판에 자료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을 언뜻 포착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슬슬 조금씩 거기 실려 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뭔가 회사의 내부에 어떤 자기네끼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했던 이런 것 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플을 좀 본뜬 듯한 이런 얘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에서 오히려 그게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도 거기서 잠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문서 이제 민감한 거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미국식으로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하면 나중에 더 페널티적으로 막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서를 갖다가 공개하라든지 이런 정도에서 상대방이 민감한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못 내겠다 해서 문서 제출을 거절하는 이런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형사적인 이런 건에서도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형사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반대쪽 당사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그것을 갖다가 모면할 건가 이런 게 신문의 기사에 최근에도 형사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는 걸 봤었을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자체 사건에서도 이번에 그런 게 볼 수 있죠. 근데 민사 사건에서도 나중에 증거법에서 상대방 수중에 있는 문서를 증거로 쓰고 싶은데, 민사 사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어떤 계약을 입증해서 쟁점이 거기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 문서를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또는 제3자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증거로 현출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 갖고 있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게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거기에 뭔가 깨림칙한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출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강제로 제출시킬 수는 없어요. 명령을 내려서 명령에 따르면 다행인데 명령에 안 따르면 그걸 강제로는 뺏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강제로 수사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다면 그 제재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법관이 심증을 뭔가 가지는 데 대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정도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에서 작동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안 낸다라고 그래서 그럼 이쪽 얘기가 맞다라고 곧바로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증거로 현출시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낸다고 했을 때 내 말대로 그럼 인정해 줄 거냐 곧바로는 아니다. 다만 그런 행동에 비추어서 어떤 심증에 있어서 판단자인 법관이 어떤 자유심증주의 틀 속에서 판단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더욱 제3자가 갖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제출을 명령했을 때 제3자가 따르지 아니하면 제3자는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심증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한다, 유리하게 한다 뭐 그런 상황도 하등 의미가 없어요. 제3자가 이 소송의 분쟁의 당사자라면 뭐 불리하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에 있어서 그런 작동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제3자의 경우는 뭐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불리한 심증을 뭐 한다 아니다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의 경우는 과태료밖에 매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하여튼 그런 문서 제출 명령에 있어서 그럼 이쪽도 나름대로 무조건 제출 명령에 대해서 내라는데 내느냐라고 했을 때 내지 않으면 좀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뭐 반대의 당사자의 얘기를 곧바로 맞다라고 해주지는 않지만 판단자가 뭔가 심증에 있어서 자유심증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스스로 볼 때는 그것을 제출함에 있어서 아까 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뭔가 영업적인 어떤 비밀이 담긴 것이라서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거절할 만한 이익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일정한 이유는 마련되어서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을 때 그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따르지 않으면 아까 같은 그런 효과가 부여되지만 한편 그 명령을 내리는 와중에 상대방이 나 이거 도저히 내보이지 못할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문서 제출 명령이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프라이버시나 뭐 영업적인 어떤 나름대로 비밀적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못 내겠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만은 그냥 믿을 수는 없고 진짜 그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내용인지 비밀적인 내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그럼 따져보자 라고 하면 따져보기 위해서 또 드러나잖아요. 그걸 따지려면. 그러니까 그 따지는 방법에서 그럼 판사만 살짝 보게 하자. 판사만. 그게 인카메라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카메라 절차라는 게 카메라 속에서 이렇게 검은 천 씌우고 본다 그런 데서 유래한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만 살짝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살짝 진짜 네 말대로 프라이버시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어떤 문서인지 영업 비밀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문서인지를 살짝 판사만 살짝 봐가지고 그래 그런 게 좀 있구나 해서 그 문서 제출 명령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양측의 이해를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도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공개심리주의와 관련돼서 증거법에서 마련되어 있는 어떤 공개됨으로써의 어떤 그 저해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커버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어요. 증인의 경우는 원래 증인으로 신청돼서 채택되면 나와야 돼요. 문서 제출 명령하고 증인이란 두 가지 증거 방법이 있는데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아까 같은 방식에 의해서 되는데 증인의 경우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쓰고 싶다 해서 채택이 되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증인으로 안 나오면 나중에 구인까지 되고 실제 구인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물론 증인의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직무상 취득한 내용을 증언을 하라는데 참 깝깝하다 했을 때 증인의 경우에도 어떤 국가적인 기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있어요. 하지만 증인은 문서 제출 명령과 달리 일단은 일반적인 의무로서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다만 그 내용적으로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직무상 또는 개인의 아주 진짜 뭐 어떤 치욕적인 어떤 그런 것 등이 담긴 뭐가 있다든지 뭐 해가지고 좀 그런 한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배려는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인은 그 자체에 일반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 근데 문서 제출 명령은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비교시키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럼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에서 비교되는 거예요. 증인은 일단은 일반론으로는 증언할 의무가 있어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그럼 문서 제출 명령은 지금 뭐랑 지금 자꾸 거기랑 비교시키냐면 문서 제출 명령은 일반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일정한 그 문서가 이 소송에 쓰일 뭔가가 있으면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은 되는데 다만 제출 대상이 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무는 아니고 제한적인 의무인데 제한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문서가 나중에 증거법 가면 이제 되어 있어요. 예컨대 그 두 사람 간의 법률 관계에 이런 작성된 문서라든지 또는 상대방은 자기는 그 문서를 증거로 쓰면서 나는 좀 증거로 쓰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그런 문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면서 나는 좀 나도 뭔가 거기서 나한테 유리한 뭐가 있을까 봐 쓰고 싶은데 그런 정도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때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반해서 증인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 증인의 의무가 있는데 다만 그 속에 들어오면 실제 이쪽에 좀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업비밀 이런 뭐 구체적으로 그거와는 같지는 않지만 증인의 경우도 자기가 증언하는 데 대해서 뭔가 국가적인 뭐 업무를 다루다가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기밀이니까 얘기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절 사유는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증인의 경우는 일반적 의무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의무라는 차원에서의 제한은 없어요.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야 돼요. 일단 반면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문서가 일단 일반적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사건에서 쓰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차이가 일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잠깐 문서 제출 명령에 있어서 인카메라 절차를 공개심리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번 때 공개심리주의와 관련해서는 소송 기록의 열람 이런 권리가 이해관계인에게 있는데 개인의 허위, 프라이버시 등이 이제 문제가 돼서 제한을 하는 뭐 그런 이해관계인 중에 당사자가 그거 좀 뭔가가 사유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하나 단서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63조는 단서가 아니라 조문이 하나 더 뒤에 있는 거네요. 162조가 이해관계인이 소송 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권을 가지는데 163조 그 다음에 보면 단서적인 상황인데 조문 바뀌어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밀 유지를 바라는 당사자 입장에서 사생활에 중대한 뭔가 비밀이 있거나 영업비밀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제3자는 안 되도록 해놓고 있는 조문이 162조에 이어서 163조에 따라오죠. 그래서 그런 게 공개심리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송 기록의 열람 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증거법에 가서 보면 문서 제출 명령에 있어서의 인카메라 절차 등이 공개 심리주의와 관련된 개별적인 절차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구술 심리주의로 넘어가면 변론, 필수적 변론의 원칙과 결부돼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 구술로 해야 된다. 다만 사실상 서면이 이용된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이 이용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완결적인 게 아니고 변론에서 구술로 진술이 돼야지 완결적인 것이다. 다만 미리 정리정돈 차원에서 그런 서면으로 변론에서 추후에 자기가 주장을 펼칠 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법정에서 집중심리라고 해서 하루 기일이 완벽하게 마감이 될 정도라면 기억이 어느 정도 생생한데 결과적으로 변론 기일이 하루 만에 마감이 안 되고 속행돼서 5, 6개월, 7, 8개월 뒤에 판결을 쓴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구술주의한 직접으로 기억에 의해서 쓰겠어요? 결국 페이퍼 서면 들어온 거 보고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면이 그런 의미에서 활용되는데 원래 의도는 서면은 그런 보완적인 거지 그 자체가 완결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현실은 아무래도 구술에 의해서 직접 자기가 심리한 그 단계의 생생한 기억 갖고 주장을 가지고 판단을 곧바로 내려주는 그 시차가 곧바로라면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그게 5, 6개월, 7, 8개월 뒤에 판결을 해줌에 있어서는 변론이 6, 7차례, 5, 6차례 열린 것을 다 기억해서 구술에 의한 것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서면을 보고서 하는 이런 재판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집중적인 심리주의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 또는 이 2번 정도의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라. 그러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가 일단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활용된 다음에 본래의 본격적인 변론은 한 차례 내지 2차례 집중적으로 하라 하면 좀 더 직접주의와 구술주의에 따른 어떤 판결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하여튼 5, 6차례 이상의 변론이 열려서 속행되는 와중에는 이러한 직접주의나 구술심리주의가 충분히 발휘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하고요.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심리주의와 같이 연동이 되는 원리인데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된다. 결국 필수적 변론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우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권리 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제공해서 절차적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결국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라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데 조문은 204조에 있죠. 204조 직접심리주의. 그래서 심리 도중에 그럼 변론이 하루 만에 완결이 되면 뭐 그 판사가 두론 판사가 그답 변론에 관여했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2차례, 3차례, 4차례 하다 보면 법관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관도 인사이동을 해서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을 하게 돼요. 원래 서울에서 지금 연수원 체제는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로컬로 하다가 뭐 법조 일어나라고 그래서 곧바로는 법관이 안 되는 것이지만 기존 시스템에 의한다면 법관이 연수원 졸업하면서 성적에 의해서 법관으로 배치가 되는데 성적 우수자는 서울에서 먼저 배치되고 이제 해서 어디까지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서울에 배치되면 2년, 2년씩 한 번은 옮기는데 서울에서만 4년 근무해요. 처음에 서울에서만 4년 근무하다가 이제 지방에 한 번 가요. 그다음에 지방에 한 번 갈 때 또 제일 이제 선호하는 게 멀다 가깝다의 개념이 서울에 올 교통편이 편하냐 아니냐가 주 관건이기 때문에 속초 정도는 나쁘다면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비행기가 있으면 또 서울에 금방 요새는 또 속초는 비행기 아니더라도 차로 금방 다니니까. 근데 하여튼 그럼 멀다 가깝다의 개념은
이게 교통편이 어떠냐 막 이런 거에 의해서 선호도가 이제 그러는데 선호도가 생기는데 한 4년 하고 지방에 한번 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야 근데 대구 이런 데 처음에 배정받으면 대구에서 2년 하다가 그 상주에 또 한 1년 2년 갔다가 또 뭐 대구나 한번 오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한 5, 6년이 흘러요. 거기서만 한 5, 6년. 그다음에 서울 곧바로 못 오고 인천이나 수원쯤 한번 와요. 그래서 한 8년쯤 흘러요. 그래서 10년쯤, 8년쯤, 9년쯤에 서울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 3번 왔다가 한 2년 만에 또 내려가라고 하는 찰나에 딱 서울 한번 8, 9년, 7, 8년 걸려서 왔는데 보통 한 5년, 8년 이 사이에 서울 오고 곧바로 서울 못 오고 수원, 인천 거쳐서 오면 8, 9년 만에 오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오면 7년 뭐 이렇게 오는데 한 2년 근무고 또 가라 그러니까 그때 한번 옷을 벗는 거예요. 이제 나이로 봤을 때 이제 결혼해서 7, 8년 흐르고 했으니까 애 교육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그때 한번 옷 벗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방 한번 또 가야 돼요. 그럼 지방 애초에 서울서 배정받던 4년 하고 지방도 아까 말대로 교통편도 좋고 어디 골프도 치고 하는 휴양지급으로 갔다 오면 지방에 사건도 없으니까 잘 어떤 휴식 취하고서 또 한 2년 만에 서울 싹 와요. 그러면 2년 만에 서울 싹 올 때쯤 되면 또 뭐를 하냐 외국 파견되는 거 이런 것도 시험 봐가지고 쓱 이제 외국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한 6년 차에 돼서. 그러면 토플 시험 잘 보면 이제 가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꼭 토플 성적만으로는 안 보내주는데 하여튼 뭐 6, 7년쯤 되면 한번 외국을 또 가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토플 공부만 한다는 등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첫 출발이 그랬던 사람은 지방 한 2년 만에 다시 6년 차에 또 서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오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죠, 엘리트. 근데 아까 말대로 대구나 뭐 어디 전주에서 시작한 사람은 한 6, 7년 만에 낑낑대고 서울 왔다가 그냥 2년 맛배기 오고 다시 가라고 하니까 뭐 대충 좀 처량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판사들도 다 또 그 내부적으로 의계 질서가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법원행정처라고 해서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에 발탁될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거기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은 한 8년 차 이런 때 한번 옷을 벗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부장판사 될 때까지는 그간에는 뭐 강제로 탈락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가 15년 차 정도까지는 그냥 고비만 한번 넘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왔다가 한번 가고 또는 지방에 갔다가 오고 하다가 한 이제 8년 차, 9년 차 되면 고등법원에 배석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단독판사 10년 차쯤에 1심의 단독판사 엊그제 우리가 간할할 때 사물 간할 뭐 직분 간할 이럴 때 단독판사가 나오는데 그 단독판사가 제일 판사로서는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 비슷한 혼자 결정권이 있으니까 제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그 부분이 꽃이라고 하는데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고등법원 배석하다가 한 15년 차쯤 될 때 부장판사 이제 되면서 거기서 이제 한 번쯤 이제 또 경제적인 뭐 문제가 있다는 둥 하면서 딱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자기가 이게 뻗어갈 건지 아닐지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판사는 애초에 연수원 졸업 성적이 거의 끝끝내 가기 때문에 뒤집기라는 게 거의 없어요. 검찰은 뒤집기가 있고 라인을 타면 되고 뇌물만 안 받으면 되는데 그 왜 하나 요새 시사성 있는 얘기인데 무덤덤해. 엊그제 오늘도 막 걸리잖아. 근데 판사는 15년 차 그쯤까지 그 배출됐던 연수원 졸업할 때 성적 갖고 끝끝내 오고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변동 없이 가고 거기서 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서 뭐 기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적을 뭐 깨트리면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뭐 없지 않아는 있겠지만 거의 변동 없이 쭉 오고 그러니까 한 부장판사 15년 정도 할 때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는데 이제 20년 차 정도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데서 이제 한번 이제 우두둑 거기서는 결국 한 기에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7, 80명, 100명이 쭉 같이 임관했지만 한 10명 정도가 발탁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단계에서 다 이제 바깥으로 변호사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뭐 얘기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도중에 이렇게 전근을 가니까 재판을 하다가 마저 그 사건을 마무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곧잘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하는 와중에 걸려버리면 결국 사건이 의도적으로 복잡하니까 또는 뭔가가 미묘한 게 있어서 안 해주고 이렇게 뺑뺑이 비슷한 상황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심리 다 해놓고, 심리했으면 그것에 대한 인상이 남아있을 때 빨리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쓱 하고서 가버리면, 새로 부임한 새로 온 판사는 다시 그걸 처음부터 익혀야 되고, 당사자는 또 다시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이 사건을 이렇게 잘 자기가 변론을 했는데, 그랬으면 그렇게 어떤 승기를 잡은 단계에서 판단을 받고 싶은데 그걸 쓱 그쪽 판단하는 사람도 뭔가 이유 때문에 판단을 안 해버리고 쓱 가면 다시 또 그 자기한테 유리한 승기를 잡는 게 쉽지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의 이런 싸움을 벌여야 되니까,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미묘하거나 그러면 아예 쓱 마지막에 뒷전에 놔뒀다가 이제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판사가 이제 다시 뭐 사건을 파악한다고 하면서 변론기 뭐 4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속행되는 건데, 그런데 걸려들면 3개월이 후딱 가는 거죠. 예컨대 한 1월 달 접어들면 파장 분위기 돼가지고 12월부터 파장하다가 1월에 한 번쯤 하고 빨리 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2월에 이제 인사이동 있다면서 쓱 거기서 막 한 12월부터 그냥 와가지고 3월 한 말쯤 한번 기일 잡혔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사건 바뀌어서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한 그날은 별로 진전도 없고 또 4월, 5월 가고, 그러니까 한 4, 5개월이 거기에 걸려버리면 헛방 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 점에 있어서 불만을 사기도 하는데, 하여튼 사건이 또 한편 어쩌면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인사이동 때문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인사이동도 참 어떻게 보면 안 됐어요. 검찰은 더 안 됐고, 그 다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 가는 거를 더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한때 헌법재판은 서울에만 있으니까 그게 없는데, 여자의 경우는 더더욱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 거가 조금 더 남자보다 더 그게 힘드니까 여자는 헌법재판소 가는 경우를 선호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불쌍하달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부 조정하고 그거 자체도 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라인이 이렇게 돼서 파악이 됐으면 내가 어디 지원했는데 아까만으로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선호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는 남들도 좋아하니까 그게 경쟁이 있으니까 그곳에 꼭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론이 나면 가는 건데, 막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가서 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2월 달 이런 때. 그러면 학교 뭐 전근, 전학 이런 거 뭐 정신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해. 불쌍해. 그 사람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가라고 하면 뭐 가가지고 집을 갑자기 뭐 전세가 이렇게 만만한 게 사택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집이 만만하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갑자기 가라고, 갑자기라는 거는 하여튼 어디가 갈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쯤이 자기는 인사이동 있는 거는 알겠지만 자기가 선호한 어디를, 내가 요거는 거기 천안을 원한다 했을 때 천안이 딱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딱 이제 발표가 나면 일주일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불쌍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불쌍한 면이 있으니까 너무 그 사람들 탓을 할 수는 없는 면이 있는데, 하여튼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기껏 한 6개월 막 1년 끌더니 해결 안 해주고 또 쓱 바뀌고 또 한 3개월 흘러가면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도중에 변론을 하다가
갔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직접주의 때문에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을 한다. 이 룰에 의해서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 바뀌었어도 그냥 법원이 법원 아닌가라고 하지만 직접주의 구술주의를 그대로 하면 그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 판사한테 내가 구술로 변론한 거지 이 새로 지금 구성된 판사한테 변론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 구성된 판사 앞에서 또 소장 진술하면서 저쪽은 답변서 진술하면서 다 다시 해야 구술주의 직접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변론했던 것을 직접주의 구술주의를 충족시켰던 판사는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왜냐하면 판결까지 완결됐으면 될 뻔했는데 판결을 안 해놓고 가버리니까 이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거기서 빵꾸가 탁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처음부터 다 다시 변론을 하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204조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음. 법관이 바뀐 경우에 경질된 경우에 종전의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의 갱신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처음부터 다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에 똑같은 진술 구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종전 변론 결과를 다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새로운 구성된 판사들한테 이렇게 진술해서 요약 진술해서 그걸 갱신을 한번 시키는 그런 작업은 해야 된다. 그런 작업이 형식적이나마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 구성된 판사 앞에서의 변론은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럼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건 한 명 바뀌었으면 나머지 판사가 있었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의 재판부에 다니는 만약 합의체라면 3명이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의 법원이니까 한 명만 바뀌어도 바뀐 거예요. 그 언뜻 생각하면 3명 중에 1명 바뀐 것까지 뭐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 단위로서 합의부가 재판부잖아요. 3명의 한 팀이 재판부니까 재판부가 바뀐 거죠. 한 명이 바뀌었더라도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변론을 다시 해야 되는데 갱신 절차 비슷하게 해서 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죠. 짜 맞추는 것에 불과한 거죠. 원래 의도대로면 진짜 그 시간에 그 분량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핵심적으로 딱 갱신시켜서 종전 변론 결과를 새로 판사의 재판부에 한 것처럼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이 항에 하나는 증인신문만은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직접주의가 구현되어야 되는 아주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절차라고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건지 등의 태도를 보면서 어색해하거나 그 신문 반대 신문 등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렇게 태도 등에서 포착을 하면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그 직접주의, 그 증언의 태도, 증인의 태도까지를 봐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높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의 경우만은 특별히 이 항이 어떻게 하냐면 과반수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해달라고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전 증인신문까지 다 하고서 바뀌었다. 그런데 새로운 판사들은 그 증인신문 할 때 신문한 판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어떤 당황스러운 표정이나 그 심증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작용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본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시 한번 신문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만 그 모든 경우는 아니고 과반수의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해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명의 판사가 있는 합의체는 2명의 판사가 바뀌었을 때를 말하는 거고 1명의 단독 판사의 경우는 1명이자 과반수이자 전부죠. 그 경우는 1명의 판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단독부일 때는 그 판사가 바뀌었을 때가 과반수이자 전부이자 뭐 1명이 바뀐 거고 합의부에 있어서는 과반수라는 의미라면 그럼 3명의 합의부 판사의 경우라면 2명이 바뀐 경우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재차해야 된다. 이 조문이 2항에 있죠. 3항에 있네요. 3항에 있죠. 그래서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직접주의 요청이 보다 강하므로 204조 3항을 보면 그래서 반수 이상이 바뀌었을 때는 증인을 재신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편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다음 단계에 바뀐 경우는 그냥 바뀌었어도 할 수 있다. 판결 선고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한다라는 그 변론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판결 선고만은
그 무렵에 이미 내용은 결정되어 있고 선고만 할 단계에서 바뀐 경우는 상관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쌍방심리주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어디와 관련되냐면 우리가 혹시 소송 절차의 중단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이런 상황을 설명한 바가 있어요. 대립 당사자가 힘의 어떤 균형에 의해서 서로 공방을 펼치는데 한쪽 당사자가 사망을 했으면 그 공방을 펼치는 단계에서 한 편이 죽었으니까 절차를 중단시키고 그 절차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예컨대 상속인이 수계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서 대립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틀이었죠. 물론 그 경우에 그 사망한 자 측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라면 굳이 중단시키지 않는다. 즉 233조의 중단에 대해서 238조가 예외로 하고 있고 238조가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95조가 소송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그런 95조, 238조의 조문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망의 경우에는 쌍방심리주의를 충족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절차를 중단시키고 수계할 자, 예컨대 상속인 등이 수계가 있고 나서 절차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이런 틀에 있어서 쌍방심리주의의 그 하나의 중요한 그 제도라고 볼 수 있죠. 한편 결석한 경우도 혹시 그럼 쌍방심리주의가 어떻게 되느냐? 결석했을 때 안 온 사람은 이거 자기 변명을 펼치는 그 장면에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편 어떻게 되겠어요? 결석했는데 수업은 막 진행돼요. 지 탓이야, 내 탓이야. 당사자 탓이야.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석의 경우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좀 그래도 어떻게 배려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은 없어? 하여튼 결석한 경우는 그 출석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잘 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그쪽한테 잘 통지가 됐다면 그 이유는 지 탓이다 이거죠. 그 이유까지는 쌍방심리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일에 결석한 경우는 쌍방심리주의에 직접적 관련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기일에 결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앞에서 조금씩은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쯤 기일의 결석에 대해서 설명할 이제 그럴 때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쌍방심리주의 이야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런 4대 심리주의 이외에 적시제출주의와 이 적시제출주의에 따른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가 어떤 심리의 하나의 또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의 심리의 틀인데 적시제출주의는 언제 한번 우리가 용어를 썼냐면 종래 수시제출주의라는 용어와 대칭되면서 과거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 민사소법 개정 여러분이 2002년 민사소법 개정이라는 말이 가까이 나오는데 그때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네요. 벌써 10년이 흘렀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인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10년쯤 되면 이제 민사소법 개정의 10년의 경과와 전망 이런 심포지움이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나 혼자 그냥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0년쯤 됐는데 뭔가 한번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다른 나라의 그런 거를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혼자서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그냥 민사소법 속에 들어와서도 더 세분화돼서 공동소송이면 공동소송, 기판령이면 기판령 막 이런 걸 막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다 하고 소송법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법은 아예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산법은 아예
아무도 안 하기도 안 하고 학생들도 안 하기도 안 하고 그렇지만 신문에는 맨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탔더니 맨날 개인 파산 이런 거 프랑카드가 그렇게 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옆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파산법이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왜 하다가 빠져나왔지? 2002년도 민사법 개정이라는 아주 거의 새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때인데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흘렀네요. 하여튼 그때 수시제출주의로부터 적시제출주의로 바뀌었다. 그럼 이 단어 뉘앙스는 알겠죠? 수시제출주의는 변론이 이렇게 여러 차례 열릴 때 변론의 일체성이라고 그래요. 변론의 일체성. 그러니까 변론이 하루 만에 뭐 끝났다면 굳이 그런 말 쓸 필요 없는데 변론이 이렇게 속행되고 또 속행되고 해서 뭐 5-6번 열렸다고 치면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변론 단위로 보는 그런 의미가 변론의 일체성이에요. 그럼 과거의 수시제출주의는 수시로 그런데 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은 2002년도의 민사헌법의 중요한 모토가 집중심리주의예요. 그래서 그때 변론 준비 절차를 무게중심으로 옮기는 이런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에 무게중심을 가져가서 거기서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변론은 한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로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출발을 했다가 변론 준비 절차의 중심, 무게중심을 갖던 것을 다시 2008년에 환원했다. 그 부분에서 한번 2002년도 민사법 개정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다시 환원을 했어요. 무게중심을 변론 준비 절차로 갔었던 2002년도 상황은 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한 차례만 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서도 공판중심주의처럼 그게 그렇게 갔다가 금방 돌아온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게. 왜냐하면 변론이라는 필수적 변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무게중심을 변론 준비 절차로 보내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변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론에서 펼치는 이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건데 그간에는 잠깐 그 집중심리를 위해서 너무 변론에서 번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미리 효과적으로 쟁점을 정리해가지고 결론적인 핵심 사항만 변론에 와서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출발, 이런 생각으로 무게중심을 준비 절차에 옮겼는데 하여튼 형사소송을 치면 공판 중심, 민사소송은 이제 변론 중심으로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나는 돌아온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일부는 그 몇 년 만에 또 왜 다시 돌아왔냐라고 문제 삼는 게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조금씩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 변론 중심으로 하는데 변론 중심으로 하는데 한 번만에 그게 되면 뭐 적시제출주의 이런 뭐가 딱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게 지금 한 번만에 변론이 완결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니까 4주 정도마다 속행이 되고 그것도 2차례 정도만에 되는 경우도 없어요. 한 막 대부분 5-6차례 뭐 긴 거는 10여 차례씩 가고 1-2년씩 가는 건데 그랬을 때 과거에는 그 수시로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수시 제출주의는 조금 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제출하니까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반면에 적시 제출주의는 적절한 시기에 내야 되고 거기다가 집중심리주의까지 같이 결부되면 되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요번 기회 놓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심리주의에 따른 적시제출주의가 이상적으로는 왔는데 왜 다시 이게 좀 널널하게 풀어지게 됐냐면 아무래도 그 소송의 한 축인 변호사랑 또한 판단자인 법원이 기존의 그런 개념이 좀 좋달까? 그런 게 있어요. 수시로 제출하면 판단자인 법관도 그다음에 뭐 이거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변호사도 당장 내일 여러분도 봐보세요. 내일 뭐 왔으면 당장 한숨 돌리고 싶지. 내일 막 오늘 막 무진장 다 준비해가지고 내일 한판 싸우는 것을 하라면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커요. 근데 내일은 대충 땜빵하고 또 틈 봐서 4주 뒤에 하고 또 틈 봐서 4주 뒤에 하고 이런 제도가 좋아요. 내일 한판 팍 하고 끝나는 게. 그럼 판단자인 법관도 자기가 이 사건을 완전히 파악해서 잘 지휘해서 오늘 양쪽 주장을 다 가감없이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판단함에 있어서 충분히 놓치는 거 없이 다 현출되도록 자기가 잘 유도해서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놓으려면 그 사건의 전후좌우를 자기도 완전히 파악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간처럼 진행하는 거는
그것에 비해서 이 심적이랄까 부담이 없는 게 당사자도 와가지고 그냥 대충 조금 얘기하거나 별 의미 없는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건이 진행돼요. 그다음 판사도 뭐 이 사건은 오늘 마무리돼서 완벽하게 자기가 파악할 필요 없이 뭐 또 한번 얘기 다음 진행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좁혀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수시제출주의적인 틀이 아직도 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밀도 있게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밀도 있게 하려면 하여튼 변호사든 법원이든 다 부담이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오늘 하루 가가지고 자기가 승부에 끝까지 다 오늘 할 수 있는 난 다 해놓고 와야 된다는 부담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막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이겨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 사람들도 뭐 맨날 띵가띵가 하는 것 같지만 당사자한테 무진장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돈만 착수금 받을 때만 좋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사건을 해주려면 다 뭐든지 다 한마디씩 하는데 변호사는 착수금 받을 때 좋고 교수는 뭐만 없으면 제일 좋아요? 교수는 성적 처리만 없으면 제일 좋다고 그래요. 교수는 성적 처리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가 봐. 교수는 딱 한 번에 확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확 그러니까 밀어두고 천천히 이렇게 뒷전으로 자꾸 그런다. 그러니까 수시제출주의는 그런 우리의 심정적인 그 행태에 딱 오히려 선호하는 거고 집중심리로 하려면 뭔가 하여튼 막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수시제출주의에 비해서 적시제출주의가 이상적으로는 채택됐는데 사람들의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의 협조가 100%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제도가 조금 공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 등에 보면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배경적인 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적시제출주의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라는 게 나와요.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 그래서 149조에 보면 저번 때 한번 내가 과실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었어요. 과실이 아니라 뭐였죠? 상계 얘기할 때. 상계 얘기할 때 과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고의 중과실이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의 하나의 요건인데 상계항변은 어떤 방어 펼치는 전략상 처음부터 곧바로 써먹는 방어 방법보다는 사건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원고의 소구채권, 여러분이 용어 구사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소구채권이라는 것은 원고가 피고 쪽으로 들어온 소구채권에 성립이 인정돼야 내가 상계라는 반대채권을 써가면서 그 카드를 내미는 거지. 애초에 원고의 소구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상계의 반대채권을 써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라는 카드는 뒤늦게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거의 확정이 되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쓸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계 등에 있어서는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라면 이렇게 윤곽을 빨리 포착을 하는데 당사자는 이런 카드를 써야 되는지 뭐에 대해서 이 감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경우는 그 중과실, 과실이 있느냐 보면서 조금 편하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계항변의 경우는 그 소송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소구채권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쓰는 항변인데 더더욱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의 경우라면 그 카드를 어떻게 언제쯤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의 그 경우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할 때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기했다는 것은 소송의 어떤 절차 진행상 이제 절차지원의 그 입장에서 실기했다라고 본다면 적시에 제출하지 못해서 시기에 늦게 제출해서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각하할 수 있다는데 실제 각하되는 경우는 실전적으로 또 드물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시제출주의 틀 속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가 예외가 돼요. 예외가. 왜냐하면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라는 틀이라면 수시로 낼 수 있으니까 실기해서 각하시킨다는 건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건데 지금 적시제출주의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실기한 공격방어법을 각하시키는 것은
예외는 아니고 당연히 그 내용에 되는 거예요. 내용이 적시제출주의의 내용이 되는데 하여튼 내용이 돼서 좀 더 실기했다고 각하시킬 수 있는 이것을 엄격한 잣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실기했다고 각하시키기에는 이 판단자인 판사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승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 방법인데 그 방어 방법이 늦게 나와가지고 실기했다라고 각하시키면 판단의 요소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판단의 요소로 들어올 수 없는데 그게 방어 방법으로서 판단의 요소까지로 진술이 돼서 판단의 대상을 삼아서 판단하면 승부가 왔다 갔다 할 그런 류의 방어 방법이라면 실기했다고 각하시킴에 있어서 판단자도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잘 안 쓰여요. 실제로는 잘 안 쓰이는 제도다. 그다음에 재정기간 제도라는 것도 두고 있다. 채택했다. 재정기간 제도는 재판에 의해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개념은 법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항소기간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있으니까 법정기간인데 재정기간은 이제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이 언제까지 좀 내주셔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재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그런 기간을 정해서 어떻게 소송의 어떤 효율적이랄까 신속한 진행 등을 집중적인 진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기간 제도를 채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재정기간 제도를 채택했다. 어떤 기간을 주고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문을 뒀다. 그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가 이제는 적시제출주의의 내용이 됐다. 물론 수시제출주의 하에서도 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라는 조문은 새로 생긴 건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그 의미가 달라진 거죠. 수시제출주의 하에서는 예외적인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각하시킬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반해서 지금 적시제출주의 틀 속에서는 당연한 내용으로서 각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각하시키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이 확대 강화됐던 2002년도에 있어서 다시 무게중심은 이제 변론으로 왔긴 했지만 그때 준비 절차 속에 변론 준비 절차 속에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본격적인 변론에서의 기일은 아닌데 그때 우리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동영상 아마 봤을 거예요.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면 공방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요. 그때 출석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변론에 있어서 뭐 직접주의, 구술주의, 공개주의 이런 등등을 얘기했던 법정에서의 변론이 아니라 준비 절차실이라든지 뭐 판사실이라든지 이런데 나머지 이 공개된 이런 상황이 법정이 아닌데 불러서 쟁점을 정리하려는 그런 기일을 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 속에는 278조 등 밑에서 보면 변론 준비를 하기 위한 서면의 공방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일을 열 수도 있는데 그때의 기일은 변론 기일이 아니라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의 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동영상에 아마 나왔으리라 보이는데 거기서 약간 화해나 조정적인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조금 공식적인 변론보다는 구체 타당성 있는 어떤 해결을 위해서의 실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바가 있는데 이런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기일까지 열고서 쟁점을 정리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변론에 와서 뒷북치는 얘기를 하면 그 경우도 실권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실권된다는 개념은 변론 기일 간의 관계에서 실권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149조의 실기한 공격 방어 각하가 그런 이야기인데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서 왔을 때도 뭔가 그 단계에서 충분히 너한테 얘기할 이런 기회를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 기일까지 열어서 네 얘기를 들어줬는데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그 준비 기일을 거치고 변론에 와서 뒷북을 친다면 안 되겠다라는 게 세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친 경우에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보면 280 몇 조 등에 있어요. 그 변론 준비 절차가 아마 278조 뭐 이쯤 어디 270 몇 조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변론과 그 준비라고 쭉 있는 거기에 나중에 한번 다시 배우게 되는데 그쪽에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적시 제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는 다시 제도로서 중요하니까 요건이 시기에 뒤늦게 제출했고 물론 시기에 뒤늦게 제출해서 세 번째 요건인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 지연 개념, 뭐 상대적 지연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큰 틀은 시기에 뒤늦게 제출해서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인데 이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매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중대한 과실을 봤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동그라미 2에 당사자의라고 조문은 되어 있는데 실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당사자의 우리가 소송대리인과 당사자는 일단 개념적으로 구별되는데 이 조문의 당사자의의 개념에는 소송대리인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더더욱 어떤 기준은 소송대리인이 만약 있다면 소송대리인의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문상은 당사자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인데 이 경우는 소송대리인을 포함하고 더더욱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는 뭔가 제출하고 뭐 어떻게 하도록 다 변호사한테 서류 등을 줬는데 변호사가 엊그제도 판결 하나 대법원에서 나왔던데 항소를 안 했단 말이죠. 상고를 안 했어요. 변호사가. 참 그래서 손해배상 2천만 원 물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던데 1억 3천만 원짜리 사건인데 1심에는 이겼어요. 근데 2심에는 졌대요. 근데 그때 어제 우리가 소송대리, 신급대리 이런 얘기할 때 뭐 얘기는 했지만 1심 변호사한테 계속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2심 항소심은 뒤집혔나 봐요. 뒤집혔는데 상고를 안 했어요. 상고를 안 한 게 아니라 상고를 한 다음에 상고는 항소와 달리 상고만 일단 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상고이유서 제출을 그 뒤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각됐어요. 그냥 기각됐는데 그 당사자가 1억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인데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는 졌는데 대법원에 가서 재차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상고 이유 선고를 안 내면서 상고가 기각돼서 손해배상을 지금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걸려들었는데 이 경우는 본 사건이 꼭 승부가 뒤집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본 사건의 경우를 다 물어줘라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만약 그러려면 1억 얼마, 3천 얼마, 1억 3천. 근데 변호사 보수를 550만 원인가 받았던 거는 이미 소송되기 전에 돌려줬나 봐요. 변호사가 좀 그 정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근데 손해배상까지 들어와서 2천만 원 더 물어주라고 당했어요. 과거에 보니까 소송이 뒤집혀질 만한 사건이었었던 거는 진짜 소송 그거 다 물어주라고 그랬어요. 1, 2억 정도였었던 어떤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소송도 뭔가 싸움이 격렬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승패가 알 수 없었던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곧바로 거의 물어주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위자료 정도만 물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승패와 설사 상고가 됐더라도 승패는 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하도 억울하니까 뭐 의자료 쪽으로 물어줘라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 건은 변호사 보수는 당연히 자기끼리 다시 돌려줬는데 2천만 원 의자료 쪽으로 물어줘라 했던 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 경우에 뭐 얘기하다 그 이야기하냐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류 같은 거 뭐 공방을 펼치라고 다 제공해 줬는데 변호사가 이게 뭐 그냥 개념 없다가 뭐 그것을 공방에서 못 써먹고 이랬을 때 뒤늦게 이제 써먹으려고 했더니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변호사한테는 건네줬는데 변호사가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변호사를 기준으로 만약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기할 수밖에 없죠. 실기한 거라고 해서 실기했다고 해서 각하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공격 방어 방법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청구 단계에서 반소도 나중에 반소라는 청구 단계에 우리가 어떤 방어 방법 단계, 공격 방어 방법이 단계의 상위 개념인 청구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항상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청구 단계는 처분권자가 작동하고 연결되고 공격 방어 방법은 변론주가 연결되고 할 때 청구가 상위 개념이고 그 속에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했는데 공격 방어 방법이 이렇게 뭔가
뒤늦게 제출된 경우에 대한 방어 방법, 공격 방법을 전제로 하는 이 개념 제도인데 반해서 청구 그 자체를 뒤늦게 한다라는 개념은 나중에 소변경이나 반소 같은 청구 단계에서도 그런 요건 등이 있어요. 반소 같은 경우에 그 밖에 반소의 요건 등이 뭐 걸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절차를 지연을 초래하는 뒤늦은 반소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규제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적어도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은 여기서 각화되는 것은 우리 용어에서 나오듯이 청구 단계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공격 방어 방법 단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4가지 요건인데 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방어 방법으로서 나머지 거야 일반적으로 뭐 가늠할 수 없고 거의 아까 말한 대로 실무상 문제가 안 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상계나 이 경우도 뭐 판례상 나온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요 상계라는 방어 방법의 특성상 또 하나 이런 특성을 갖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매수 청구권도 그런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건물 매수 청구권도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를 배우고 채권법을 배울 때 알겠지만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다는 상황은 뭐냐면 원고 측의 토지 인도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임대차가 계속 유효하다든지를 싸우다가 결국 임대차가 끝나서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뭔가 좀 큰 이런 상황에서 그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는 건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 채권법 등에 보면 마련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을 처음부터 곧바로 쓴다면 뭐예요? 토지 인도 싸움에서 자기는 아직도 유효한 점유 권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싸우는 마당이라면 처음부터 건물 매수 청구권 한다면 뭐예요? 그냥 자기가 꺾이고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경우도 일단은 토지에 대한 점유 권한이 있다라고 버티다가 자기 방어가 자기 주장이 먹히지 않을 단계에서 건물 매수 청구라는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흐름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매수 청구권도 상계와 함께 소송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나 소송의 막바지에 쓰일 수 있는 방어 방법이니까 이때 고의 중과실 등의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가 특히 소송에 직접적으로 본인 소송하는 경우라면 그런 가늠을 그 사람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방어를 펼치지 이걸 체계적으로 펼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변호사의 경우는 그래도 이 사건의 윤곽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다행히 먼저 말해버리면 다행인데 뒤늦게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과실이 있다라고 할 거냐. 뭐 고의는 당연히 없겠지만 뭐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방어 방법으로서 약간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인 방어 방법은 변제, 소멸시효는 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그냥 대칭돼서 싸우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고의 그 원고의 소구채권에 대해서 변제했다, 소멸시효했다면 그런 같은 항변이지만 그 자체를 막 대칭돼서 싸우는 건데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조금 틀려요. 원고 그 청구 자체를 막 대칭하면서 아니다 이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얘기를 뭔가 가지고 그걸 갖다 항변이긴 한데 다른 걸 갖고 그걸 무너뜨리려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걸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다 이거죠.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갚았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거는 대여금 청구 그 자체를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인데 반해서 상계하겠다. 뭐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 것은 그걸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카드로 건드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기판력에서도 조금 틀려요. 다른 방어 방법과 달리 시적 범위 등등에서도 틀린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즉 느낌상 그럼 봐보세요. 지금 말한 느낌을 그대로 이어가면 나중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고 해서 뒤늦게 제출해도 시적 범위라는 게 뭐예요? 변론 종결시까지 써먹고서 싸웠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이런 카드를 써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깨트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냥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을 끌고 갔을 때 상계나 건물 매수 청구권은 그러한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이미 게임 끝났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내가 얘기를 끌고 가는 거 봐보세요. 행사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걸리지 않아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자세히 이제 배우는데 지금 느낌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송 도중에도 뒤늦게 이런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려해 주는 듯한 흐름을 거기다가 시적 범위에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변제 같은 거는 왜 갚았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왜 사기당했다. 그때 왜 안 했느냐 해서 뒤늦게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돼요. 그러니까 왜 네가 그 무슨 무효 사유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안 했느냐. 지금 와서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고 그래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변론 종결시까지 했었어야 된다가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돼서 기판력에 걸린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내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시적 범위로만 강행적 공권적인 기판력의 특성상 법적 안정으로 해서 더 이상 그런 방어는 이제 하지 못한다라는 게 기존의 정통적인 기판력의 근거에 바탕을 둔 이야기인데 나는 어디까지 얘기를 거기서 막 확장하고 있었어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당사자한테 충분히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니까 수용해라. 이런 관점에서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본다면 획일적으로 그 시점에 주장을 펼쳤냐 안 펼쳤냐라는 원래는 법적 안정에 의해서 기판력이 그러한 당사자의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딱 스톱시키는 것인데 반해서 새로운 기판력의 절차 보장적인 자기 책임적인 그 개념을 투입한다면 조금 구체적 타당성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주장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 그 사람이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뒤늦게라도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내가 지나오면서 했는데 그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결론만 얘기한다면 상계나 거물매수 정권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행사함에 있어서 시적 범위에 걸리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와는 관계없는 일반론으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는 것은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을 펼쳤었어야 되는 것을 못 펼치고 나서 안 펼치고 나서 이제 판결은 졌는데 이제 와서 그게 상계하겠다라든지 이제 와서 뭐 이런 상황과 이제 와서 변제하게 얘기를 끌어쓴다든지 이제 와서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끌어쓴다든지 하는 국면에 섰는데 그때 사기나 변제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못한다. 반면 상계나 건물매수 정권은 할 수 있다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기한 공격 방법이 각한데 그 다음에 집중심리주의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집중심리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이 병행심리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병행심리주의. 병행심리주의는 종전의 수시제출주의와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집중심리주의는 이 한 사건에 집중하라는 거고 병행심리주의는 조금씩 나가니까 그 한 사건만 오늘 하루 종일 붙드는 게 아니고 여러 사건이 병렬적으로 병행적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은 집중심리주의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한 시차제로 소환해서 뭐 한 5-6건 한 30분씩 시차제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지금도 병행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집중심리주의와 병행심리주의가 완전 반대 대칭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단은 대칭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상황의 용어예요. 근데 병행심리주의는 과거에는 수시제출주의하에서 변론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어떤 사건 소장 진술하는 것만 한 20건이 확 진행되고 그 다음에 답변서 진술하는 게 그 다음 4주 뒤에 한 20건이 쭉 진행되고 뭐 그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여러 사건이 병행해서 진행했다. 뭐 이런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은 집중심리주의인데 집중심리주의를 진짜 한다면 한 재판부가 어느 한 사건만 갖고 그 결론 내릴 때까지 그냥 그날 우연히 3시간 만에 결론이 날지 5시간 만에 결론이 날지 뭐 하루 더 해서 한 차례 속행을 해야 될지 그 한 건만 한다면 그 완벽한 그런 건데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그래도 5건 10건씩은 진행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변론 준비 절차를 활용해서 올라오지 않고 변론에서 지리부진하게 진행하는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뭐 5건 아니라 막 20건씩 처리해도 4주 만에 돌아올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사건이 다시 지금 막 적체되고 이런 재판부가 많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접수받아서 배당받은 사건과 심리돼서 판결로 나가는 사건에 균형이 맞으면 일정한 사건을 갖게 되는데 밀리면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사건을 뗀다라고 그래. 빨리 떼면 조금 줄어들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건이 좀 어려운 게 많으면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려운 게 많으면 하기 싫은 건 인지상정이고 자기네들도 벅차겠죠. 그러면 자꾸 적체되겠죠. 어려운 게 많이 나오면. 그래서 좋은 사건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건은 뭐예요? 자백간주나 무변론 판결 이런 류의 사건이 오면 같은 한 건씩 배당됐는데 우연히 그런 류의 사건이 많으면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채점할 때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채점할 때 뭐가 제일 좋아요? 어차피 나한테 몇백 장 채점을 하고 하는데 그죠? 뭐 어떤 게 좋아? 백지답안 내면 좋죠. 본인은 불행한데 그래도 인데 지금 와 뭐 얘기하다가 다시 왔노. 집중심리 방식 뭐 이런 얘기하다 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런 에피소드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 방식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다음에는 또 변론 뭐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가 변론에 결성한 경우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펼쳐 나갈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없으면 수고했어요.